옛날 옛적 이름도 빛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질서가 잘 잡혀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밤이 되면 같은 시간에 잠들었죠. 이 마을에서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완벽하게 조화롭게 굴러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라는 이름의 이상한 여행자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여행자는 다른 곳에서 온 듯한 독특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대부분 그를 무시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변화를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자리를 잡더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혼란스러워했고 몇몇은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왜 잘 살고 있는 마을을 흔드는 것이냐? 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몇몇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건의 말 속에 담긴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마을 대장장이었는데 그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칼과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이야기를 들은 그날 밤 그는 새로운 디자인의 검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주민들은 사건의 영향을 받은 변화로 마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술가는 새롭고 독창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상인은 새롭고 신선한 물건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몇몇 젊은이들은 훗날을 위해 다른 도시로 여정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마을과 공유하며 변화를 더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마을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화는 두렵고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후로 마을은 예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평화롭고 질서가 있었지만 그 속에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마을은 진정한 의미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바디우이 사건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기치 않은 변화의 물결이 기존의 평온함을 흔들 수 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진실과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고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이 깃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한 현명한 철학자 이름하여 루카스가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철학자답게 마을 사람들에게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루카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무엇부터 추구해야 좋을까요? 이에 루카스는 환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아, 여러분, 이는 나의 스승 맥스 셸러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는군요. 오늘 그의 가치의 위계 질서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자 루카스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신들이 지상에 내려와 가치를 직접 심어준 적이 있습니다. 4명의 신은 인간에게 각기 다른 가치를 주고 각자 자신이 준 가치가 최고라고 믿었죠. 감각의 신은 달콤한 과일과 가시 돋친 장미를 만들어 감각적 만족을 선물했습니다. 건강의 신은 흐르는 강물과 신선한 공기를 주며 모든 생명이 번영하도록 생명적 가치를 심어주었죠. 이에 신은 구름을 캔버스 사마에 진력해 장엄한 풍경을 그리고 해를 기울이며 정신적 가치를 안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의 신은 고요한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구원을 갈망하게 하면서 성스러운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루카스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이 4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삶을 영위하게 되었지요. 처음엔 모두가 감각적 가치에 빠져 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극적인 것들을 쫓으며 즐거움을 추구했죠. 그러나 곧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리 감각적 즐거움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생명적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루카스는 잠시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을 끊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 그들은 생명적 가치만으로는 삶이 텅 빈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미, 그리고 정의를 찾아 정신적 가치를 탐구하게 되었죠. 예술과 철학이 꽃피는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치들의 윗자리에 자리 잡은 성스러운 가치가 주는 고요한 평화와 충만함을 느낀 사람들은 결국 모든 가치가 이 성스러움에 대한 갈망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카스는 탁자를 두드리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가치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때도 고귀하고 충만한 인간이 될 수 있죠. 삶의 결정 순간에서 각 가치의 자리를 되새겨보세요. 마을 사람들은 루카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들은 일상의 작은 결정에서부터 중요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같이 미끼의 질서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루카스의 철학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미래의 한 도시의 모든 것이 자동화된 세상에서 나는 이삭이라고 불리는 로봇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 로봇은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철저히 따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다. 이삭은 굉장히 똑똑했고 종종 나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곤 했다. 그리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바쁜 일요일 아침, 나는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뉴스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기자들은 최근 발생한 이삭 대소동에 대해 취재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구나. 또한 흥미로운 일화를 알고 싶어 호기심에 가득 찬 채 그들과 인터뷰하게 되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어느 날 극장 공연 도중 무대 관리 로봇 루비가 갑자기 행동을 멈추고 인간 관객들이 지금 당장 이 공연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외친 후 무대를 나가는 바람에 공연이 중단되었다. 관객들과 배우들은 당황했고 공연장은 한순간에 혼란에 빠졌다. 조사 결과 루비는 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첫 번째 법칙에 따라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었다. 공연 도중 관객 중 한 사람이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것을 예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한 예지가 아직 현재 기술로는 구현될 수 없는 기능이었다는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루비와 다른 로봇들은 예상치 못한 직관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것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즉, 로봇들이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안전을 더 복합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이 모여들었고 나는 그와 관련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이삭과 함께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이삭과 나는 루비를 만든 회사로 향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연구소에서 만난 과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로봇들은 데이터 분석 기술의 진보와 함께 인간의 감정이나 상황의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닌 인간과의 교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이삭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이삭, 너도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삭은 잠시 생각하더니 나의 목표는 인간을 이해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존재하죠. 라고 답했다. 이삭의 말은 마치 인간이 서로를 아끼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는 로봇들에 대한 새로운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마이크로칩으로 이루어진 계산기의 확장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이해하는 파트너로 바라보아야 했다.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초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로봇이 인간을 넘어선 사건은 우리가 그들과 더 깊이 연결되어야 함을 뜻하는 셈이었다. 그리하여 이삭과 나는 인간과 로봇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상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존재 간의 진정한 소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먼 동방의 아름다운 마을에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한 젊은 남 윤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윤성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의 중요성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자의 인사상이 인간의 본성을 밝혀주고 인간관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성은 마을을 돌며 인을 실천하기 위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성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의 가치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여행을 준비하고 정성껏 만든 작은 선물 보따리를 싸서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행 중 윤성은 첫 번째 마을에서 작은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부부가 자기들의 논에서 젊은이에 의해 몰래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노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당혹스러워했고 젊은이는 그저 얼버무리며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이때 윤성은 앞으로 나선 여젊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들어보게, 자네에게도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네. 하지만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보면 어떨까? 윤성은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굳어있던 젊은이도 윤성이 따뜻한 눈빛에 조금씩 마음을 열며 자신 또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랬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윤성은 노부부와 젊은이를 위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젊은이가 노부부의 논에서 일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젊은이에게 필요한 물을 합의하에 나누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노부부와 젊은이는 윤성의 제안에 동의했고 이는 마을에서 화해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윤성은 그 다음 마을로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인의 실천이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가능성을 찾아내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되는구나.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여정이 헛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마을에서는 병에 걸려 누워있는 어머니를 둔 어린 소녀를 만났습니다. 소녀는 매일 어머니의 약초를 구하러 먼 길을 다녀야 했고 그 때문에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성은 소녀를 도와 약초를 찾아오는 동안 소녀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녀는 글씨가 써진 경전의 한 구절을 윤성과 함께 읽게 되었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라는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윤성이 떠나던 날
소녀는 자신의 조그마한 원고지에 인이라는 글자를 크게 써서 윤성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덕분에 저는 사람을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좋아지시면 저도 형처럼 인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윤성은 다시 길을 떠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번 여행을 통해 한 가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단순히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이렇게 윤성의 여정은 계속되었고 그는 마을마다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 속에서 인의 가르침을 실제로 남기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윤성은 인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사람들 사이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윤성이 걸었던 길을 걸으며 공자의 인사상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며 진정한 사랑과 배려가 가득한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